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예산 전국의 앞날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지사평론가, 김성환 지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결국 민주당 불참한 상황에서 본회의 열려서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반쪽짜리로 하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최 평론가님. 네네. 저희 사실 이제 국회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은 이게 1987년 체제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직선제 대통령답게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직 모든 대통령들이 했는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 부활되면서 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여야가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여기엔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뭐 반대 의견이 있다고 불참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 적은 없어요. 가장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2017년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고자 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야유와 어떤 반대 의사는 표명했을지언정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불참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가 단 하나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안정국, 말하자면 수사정국으로 이끌어가느냐잖아요. 근데 법적인 수사와 정치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수사는 수사대로 별도의 트랙으로 놓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항의의 표시로 마스크를 쓰고 뭐 X자 표시를 한다든가 뭐 손팻말을 들고 피켓 시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작은 목소리라도 뭐 샤우팅을 해서 뭐 야유를 표현한다든가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예 의총이라는 그걸 빌미로 불참을 해가지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 두 가지 축으로 굴러가는 국민 대의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축인 예산을 대통령이 내년 살림을 설명하겠다는데 그걸 듣지도 보지도 않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지 않느냐. 물론 이렇게 강성으로 끌고 가게 된 이런 여기에 여러 가지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여기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불참하는 것 이거는 제가 제1야당의 도리고 책무가 좀 방기한 건 아닌가 싶어서 네. 저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정치 없는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임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국정 2인자라는 말을 듣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고요. 뭐 검찰총장 임명하기 전에 검찰 인사 다 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은 인사로 말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했던 검찰이 지금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야당 당사에 와서 당사문 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협조해야죠. 이러면서 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니까 야당에 가서 자리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반대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이었으면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서 사정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입장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대로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어느 정권이라도 또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 당대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런 식으로 당대표 정면으로 조준하면서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었는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전임 정권 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다 감사하겠다고 덤비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 물러나지 않은 것만 어떻게 그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전부 감사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날리면 발언하고 난 다음에 MBC 지금 국세청 세무조사 받고 있잖아요. YTN도 조사받고 있다고 하고요. KBS는 감사원 감사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연히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대통령 의지가 투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 야당의 의무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방기하지 말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당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불참에 대해서 여야가 워낙 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짚어보면 일단 내용은 길이는 좀 가장 짧았다고 네. 하고 박수는 뭐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런 좀 외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끝나고 악수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이렇게 치고 귓속말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갔던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윤핵관이 좀 다시 한번 주목되는 그런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뭐 그 격려의 의미로 등을 두드려주고 뭐 귀에말 나누고 뭐 그걸 뭐 윤핵관의 부활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정치적 상상력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장제원 의원이 마음고생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할 때 비서실장 역할을 맡겨놓고 그 다음엔 초반에 이제 뭔가 인사에 여러 가지 추천했다는 건 알려졌지만 그 다음엔 아무런 공직도 맡지 않고 더더군다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많은 그 어떤 정치적인 곤란한 상황에 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뭐 동료의식도 보여줬다가 결국은 그때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어보니까 지역구 일정 외에는 거의 뭐 공식 일정, 그러니까 국회 일정과 지역구 일정 외에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형 그러면 좀 마음이 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본회의장에서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마음고생 많았지. 하여튼 저 열심히 합시다. 고마워요. 뭐 이런 정도로 감사와 격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느냐.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저게 참석했더라면은 민주당 의석도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청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국민의힘밖에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목에서 장제원 의원한테 등 두드려주고 귀에말 나눈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대통령이 저렇게 좀 말하자면 반쪽짜리 시정연설에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마음에 있는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은 뭐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에 좀 섭한 마음이 있었다. 또 최근에 용산 대통령실에 있어서 장제원 의원이나 어떤 그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대부분 밖으로 나왔다. 또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고생이 있었으니까 뭐 오해 없도록 처신해 달라. 뭐 이렇게 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어떤 귀옛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려와 감사 그리고 더 앞으로 잘 하자 그리고 용산과 그 국회가 국민의힘이 투트랙으로 잘 우리가 그 민생과 국정을 보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이야기라면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격려와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과정에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당부하는 협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협치가 한 번도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5개월 전에도 한 번 이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때와 또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대목도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협치란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야당한테 왜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합니까? 협조해 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협치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또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요. 예. 정말 조그마한 어떤 표현의 차이로도 뉘앙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표현하고 협력이라는 표현 어떤 느낌 받으세요? 협력은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뜻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전 그런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제가 글쎄요.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와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야당 위치에서 야당이 해줄 건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처럼 느껴져서 저는 이게 과연 진짜 진정으로 협치할 의사가 있었는가 이렇게 좀 묻고 싶고요. 네. 지난 5월 이제 그때 추경 때문에 시정연설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 메고 나와서 뭐 협력이라는 단어도 더 많이 언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단어를 2번인가 아마 언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과연 뭐 그 어제 롯데홀 앞에서 야당이 침묵 시위하는 것으로 다 보여준 건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참 쉽지는 않았을 거다. 좀 겸연쩍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예. 결국 야당은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170석 가까운 의석을 그래도 민주당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고 국회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의 협조 지금 바라지 않고 국정 나는 내 방식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거예요. 지난번에 뭐 이른바 이제 날리면이라고 하는 발언 나왔을 때
그때 야당을 향해서 XX 발언했다고 대통령실 수석이 얘기했던 겁니다. 예. 나중에 가서 뭐 부대변인이 다른 말이다, 뭐 그런 발언도 없었다 이렇게 또 부인하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야당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고 취급한 상황에서 야당한테 아니 그 사이에라도 그 발언 자체는 유감스럽다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야당이 시정연설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별로. 근데 그런 명분조차도 안 주는 상황에서 예. 그냥 대통령이 무조건 야당의 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어요. 저도 예. 협치와 쉽지 않은 관련해서 상황 제가 아니겠습니까? 짧게 예. 말씀드리면 네. 사실 대통령께서 어저께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불참한다는 보고도 받고 그다음에 뭐 그런 상황에서도 저 장황하게 긴 연설을 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을 테고 저는 그런 얘기를 보고를 다 받고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또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인데 협치를 이야기한다. 협치의 사전적 의미가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협치를 얘기하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군데 협치를 얘기하냐고 또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무망한 레토릭을 했었다고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협조해달라. 예산안 그러니까 원래 회계년도 2년 회계년도 30일 전에 해야 되니까 12월 2일까지 통과했잖아요. 이거 민생 약자 복지 법안이니까 여러분도 꼭 통과시켜 달라. 협조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협치란 단어가 사실은 무망해진 상황에서 괜히 그걸 쓴다는 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줄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냉정하게 협조하고 협력해 달라. 제가 이 예산안 편성해 왔으니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는 그게 솔직하고도 담백한 어법이었고 그래서 저는 길지도 않았다고 생각해요. 18분째 짧게 한 것도 그런 연유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협치를 이야기했으면은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 한다는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래서 안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거죠. 이렇게 윤 대통령 그동안에 연설 보면요, 연설 자체가 길지 않았어요. 길지 않았고 평상시에 말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연설할 때는 말이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점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예산 얘기도 하셨지만 야당 협조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법정 처리 시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경우는 있었어도 지금처럼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여당 혼자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협조하고 그래서 협력해달라 그 표현을 썼다는 그러면 거죠. 대통령이 그걸 알면 현실적으로 알면 좀 야당하고 같이 움직여 나갈 수 있게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 야당이 네. 거기에 협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명분을 안 주고 막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갈 곳이 없다는 대통령이 거예요. 수사 지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이제 사전 환담도 있었잖아요. 예. 사전 환담에서 뭐 국무총리,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도부가 그렇죠. 참여를 했는데 이윤주 비대위원장이 환담장 오면서 편하셨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과할 일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치를 얘기했으면 협치로 공격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이중 플레이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전 환담에서라도 그러니까 비공개해서 조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과까지는 아니어도 거론 정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일각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사실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지금 한 달이나 시점도 지났었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 시정연설하러 와서 다시 저 발언을 비공개라도 소환했으면은 저게 또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내년도의 살림을 설명하러 온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저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것들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지금 당연히 여기에선 시정연설을 왔으면 예산안에 포커싱을 맞추고 해야지 또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그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또 오늘 아침에 모든 또 보도들이 그쪽에 많이 또 저는 할애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정연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왔으면 사전 간담회도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 아마 대통령의 판단은 그러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표현이 사과할 만한 일이 없었다. 방송 잘 들어보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가 어떻게 국익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과와 국익을 사실은 연동시키는 게 그건 사실은 그건 좀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고요. 일관된 맥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말하자면 인간적인 풍모에서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과와 국격과 국익과 이게 연동되는 게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걸 문제 뭐 정의당 대표니까 이번에 새로 선출된 또 저 분이시니까 예. 충분히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1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있었으나 대통령께서 굳이 저는 그걸 언급할 필요도 없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했던 발언 자체는 사라질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아예 그 발언 자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한 발언들이 다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잖아요. 다 왜곡했고요. 국민들이 잘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그렇게 사과할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글쎄요. 그 발언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제원 의원 어깨 두드리면서 팔 잡고 귀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한테 최소한 그 정도 한번 태도 보였으면은 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얘기 했을 때 아유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불편하셨을 수 있겠다고. 그리고 좀 원래 윤 대통령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난 사과할 일 없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상징적인 장면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한담이지만 국민의 대표들과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식 발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뭐 야당 대표로서는 요구할 수 있었으나 그리고 저는 뭐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 안 한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만일 그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스크 쓰고라도 와 있었으면은 정말 저는 대통령이 가서 그런 모습 보였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물론 가정이지만. 근데 불참하셨으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기회조차도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지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반축 시정 연설에 있어서 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불참한 책임 민주당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뭐 20수년 정치하는 동안에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이렇게 보이콧한 채 반쪽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야당 말살하고 폭력적인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다,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정무수석이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무수석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뭐 정무수석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은 야당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전략은 뭐 확실하게 섰다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 수사도 그렇고요,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연말이든 내년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 새 당대표 뽑히기 전까지는 야당을 몰아세우는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치가 없어도 국정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제 미국 가서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재가 겹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고 결국은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보수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유화적 국정 운영의 방식이 아니라 대화 언론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야당과 같이 뭔가 논의할 만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졌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이런 관계들을 뭐 풀고 말고 할 정도의 상황조차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가서 결국은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갈라치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 소환 통보도 저는 받을 상황이 조만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민주당 내에 내부 분란이 생기게 되고 민주당이 뭐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라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집권 한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걸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국민 반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는 작업을 하고 내후년 총선 준비 작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좀 큰 흐름을 전략적인 포석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과 같이 뭘 해야 될 뭐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공간도 마련하고 할 의사도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저렇게 저기 주장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건 저는 어쨌든 음모론에 전 기인한다고 봐요. 수사 자체가 그러면 전국을 바꾸기, 흐름을 바꾸기 위한 이게 음모에서 출발했다. 혹은 뭐 그런 기획에서 기획 사정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수사가 이건 이미 진행됐던 거 아닙니까? 지난해부터? 지금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국정감사인데 압수수색 하느냐? 그러면 예산 전국에 압수수색하면 또 예산 전국을 할 거고 정기국회 안 끝나서 하면 또 정기국회가 안 끝나서 한다고 새해 들었으면 새해 첫날부터 압수수색 한다 그러고 그럼 언제 수사합니까? 아니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 일정을 맞춰가는데 지금 그 타이밍이 온 건데 그럼 언제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국회가 아주 놀 때 그러면 한가할 때 합니까? 예. 그렇게 검찰이 한가한 조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어쨌든 국민의힘이 집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니까. 예산 통과하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년에 준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새해부터 적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치로 풀어야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니까 새로움을 갖고 추구하겠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국민의힘도 출구 전략을 짜야 돼요. 왜냐? 뭔가 해서 이제 야당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죠. 근데 민주당도 이렇게 임계철선 연결하듯이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방식으로 단일 대우로 이게 끝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방탄국회라는 얘기 듣고 방탄 대표라는 얘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별도의 트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이제 예산 정국에 들어섰으니까 이 예산을 잘 설득해서 민주당 협조를 이끌어내서 뭐 사회복지, 약자 복지 예산이든 국방 예산이든 뭐든 어쨌든 올해 본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 약간 축소해서 편성해서 재정 건전할 꾀했으니까 이런 걸 잘 설득해서 어쨌든 협조를 끌어내야죠. 그게 남은 과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수사가 기획 사정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 과도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 과거 역사는요.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하는 거,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하다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좌지우지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했어요. 그때 검찰은 자체 판단할 줄 모르는 검찰이었고 문재인 정부가인 네. 거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시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검찰은 그럼 문재인 정부가 다 좌지우지했고 지금의 검찰은 아주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 별로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 인사하거나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결국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일 상황이 됐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런 점은 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대신 싸우더라도 국민하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과거에 청와대 앞에 얼마나 많이 쫓아갔습니까? 뻑하면 가서 단식 농성하고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단식 농성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권하고는 싸워도 국민의 민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국감 거부 안 했던 것처럼 입법 전쟁은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 예산 심사는 그러면 참여해야 한다 이런 그럼요. 말씀. 예산 심사 참여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방식으로 의회 내에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럼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들 많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것 말고도 민생 관련돼 있는 법안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아니면 협력이 불가능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이 선택해 줬다고 저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안에서 하라. 그러니까 단식 농성하거나 밖에 나가서 예. 싸우려고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부분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단지 이재명 방탄 때문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뭐 감사원의 감사나 이런 부분들 역시도 지나치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미 이제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지금은 소수 의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대우로는 갈 수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럼 언제까지 당 내에서 이렇게 단일 대우 기조가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안한 마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소환 통보를 한다거나 안 됐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버렸을 경우에 계속 몰아세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준 예산으로 가는 이런 것까지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의 전략으로서 정치적인 카드로서 지금 여권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네. 하는 얘기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뭐 민주당 아닌 바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하고 일정하게 민주당하고 괴리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할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치적 부담감이 민주당에서 커지면 민주당 내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돼야 되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 민주당도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비대위 체제로 또 넘어가게 될 거고 결국 그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가는 거 아닌가. 뭐 정치 전략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긴 짧게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듣고 이제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핵심 피의자의 그 입에서 증거와 진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럼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인계철선으로 가는 건 정치 실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올바른 전략이 아니다 지적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야당이 지금 저렇게 어쨌든 밖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투쟁을 하는데 예전에 박희태 대변인이 명분을 남겼어요. 뭐냐면 네. 국회의원이 국회 가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하냐. 국회의원이 일할 장소는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예산 정국이 돌아오면은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했다시피 안으로 들어와서 원내 투쟁을 해야죠. 저는 그게 민주당도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대통령은 법정 기한의 예상 심사에 맞춰서 국가 발전에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야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감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었던 강남 술자리 의혹 그 관련해서 공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를 10년 내에 기억해 보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무슨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이야기가 사실상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을 낸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한 장관도 강력하게 지금 대응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한동훈 장관은 이야기하고 김의겸 의원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둘 다 결코 물러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양측 입장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거는 명백하게 김의겸 의원이 저건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김의겸 의원은 너무 이런 게 잦아요. 예전에 그 이재정 의원 쫓아다니면서 한동훈 장관이 악수청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사실 영상을 보니까 이재정 의원은 먼저 와서 악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회 질의에서 해놓고 아무런 사과도 안 했어요. 또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 미국 가가지고 뭐 코인 수사하는 것 해서 이재명 대표 뒤턴 거 아니냐 또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식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유튜브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것을 그걸 녹취까지 지금 제보했다는 분은 내가 조작됐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거를 최소한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사실이라면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은 조금 더 정밀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튜브가 공개되기도 전에 그래서 사전에 조율한 흔적은 있으니까 서로 아까 짰다는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장 그 귀한 시간에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말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저렇게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예민한 이야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질의하고 그리고 직을 걸라. 이 직을 걸라는 얘기는 먼저 김의겸 의원이 한 거예요. 예전에 당신 이게 맞다면 여기다 직을 걸 생각이 있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패러디해서 되받아친 건데 뒷골목 깡패들이나 협박이다. 저는 먼저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아, 이건 내가 조금 저 취재가 좀 덜 됐고 기자 출신이니까 그다음에 내가 사실관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금 나간 질의를 한 것 같아. 오케이. 아니라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야지. 뒷골목 깡패들이나 협박을 나한테 하고 있다. 이걸 다시 협박 정치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프레임 전환을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해야죠. 국정감사는 하지 말고. 자, 반론하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김의겸 의원 태도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다못해 권성동 의원은 혀 깨물고 뭐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장으로 참석한 국감을 받는 장관이 거기에 대놓고 내가 장관직 걸 테니까 뭐 걸 거냐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태도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회 이제 앞서 인터뷰 나왔던 것처럼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글쎄요 좀 대선 주자급 정도 돼야지 저렇게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렇게 장관이 발언하면서 얘기하는 게 저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검사들이 원래 그런 건가? 특수부 검사는 원래 여론전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론을 의식한다고 하면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다못해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좀 진중하게 있던가 아니면은 뭐 농담 같은 얘기라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닌데 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대거리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싸우면 과거 아마 보도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장관이 오만하다 이런 얘기들 당장 나올 법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그럽니까? 다 사실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감장에서. 그러니까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이럴 때 장관이 툭 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또한 그것도 정치력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다투겠다고 얘기하고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제가 보기에 법무장관직에 있으면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거는 조금 나갔던 쳐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동훈 장관이 스토킹 당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 매체가 한동훈 장관을 한 달 동안 추적을 따라다녀가지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가 목격담으로 전했다 그러면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목격담으로만 질의한다 그러면 수만 가지 질의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벌써 이번에 3번째예요. 그런데 이 3번 하는 동안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고 말고 식의 질문을 해도 된다. 국회의원이니까 너는 답변한 의무만 있지 나에게 질문을 제어할 권리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목격담만 가지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정말 음에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예. 한동훈 장관이 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는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강경한 신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김의겸 의원은 뭐 기자 출신이고 또 30년 동안 언론인을 봉직했으면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는 최소한 어느 정도 얼개가 가진 걸 국정감사장에 질의해야지 초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목격담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 녹취조차도 짜집기 의혹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걸 질의한다. 그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데 대해서 시달릴 수 있으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짧게 이건 뭐 그 여담일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이 유머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과 관련돼 있는 비판하고 비꼬는 만평 나왔을 때 너 얼굴 좀 더 잘생기게 그려주면 참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일화가 전해지는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술자리에서 이런 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색을 국회의원이 물어보면요. 그때 저는 다른 검사들하고 술 마셨는데요. 누굴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넘겨주는 여유가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정치인 것 같아요. 이게 한두 근데 번이 야간- 아닌 것 때문에 이제 네, 그랬다라고 물론 이제 하는 감정이 건데. 상해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예.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장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는 뭐 엄격하고 결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야당이 뭐 무슨 수사기관 쇼핑하듯 한다고 말하는데 본인과 관련돼 있는 수사에서는 수사팀 바꿔달라고 하고 수사 기피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바로 뒤따라서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명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좀 저런 식의 발끈하듯이 대처하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한번 받아 넘겨주거나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는 측면이 그러니까 있다는 이건 거예요. 유머로 대체하기에는 대통령이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사적인 술자리를 로펌 변호사들과 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것을 여유로 받아 넘기고 좀 약간 유머로 치환하기에는 엄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네. 국기문란이 되는 사안이 그런 걸 질의하는 분이 사실적인 기초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질의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유머로 받아들이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상을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정치인이 유머 갖고 여유 갖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가 조금 메말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뒷꿈으로 깡패들이 할 협박이 아니라 이거는 시정잡배도 하지 못할 질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 질문 드릴게요. 감사원이 지난 2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2020년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권익위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거기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의혹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주장입니다. 네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권익위가 이제 물론 뭐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지만 뭐 권익위나 감사원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감사원 때 박은정 위원장이 그때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법무장관 이 조국 사태 그다음에 법무장관이었잖아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건에 대해서 권익위가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사안인데 어쨌든 직제 가족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약간 이제 말하자면 입장이 달라져 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 없다라고 하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가 왜 이렇게 다른 입장을 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뭐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뭐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거의 질의공방은 제가 있어도 된다고 보나 이거를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감사원이 최근에 있는 어떤 그런 전국에 대해서 너무 모든 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판단조차는 사실 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네.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까지 의뢰할 사안인가는 좀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전현희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위원장과 다른 판단을 내는 여기에 대해서는 소명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을 꼭 굳이 수사 의뢰까지 가야 하느냐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권 해석 내린 것까지 수사 의뢰를 하면요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 앞으로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들이 법 해석에 있어서 뭐 법령 해석 권한은 없지만 해석을 이렇게 했다. 그거 가지고 시비 삼아서 수사 의뢰하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제대로 공무 활동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사법부가 유권 해석 내리잖아요. 그 유권 해석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처벌도 달라지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그걸 다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뭐 물론 나중에 가서 직권남용이라고 또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앞서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미리 저 사람은 나의 공격 대상이야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립성을 위반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심을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감사원 전에 인수위 때부터 그랬죠.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인데 국무에 참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이른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물러나라는 모욕을 줘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러나지 않으니까 감사원 감사 들어가요. 감사기간 연장이에요.
연장하면서 뭐 근태까지 전부 확인한다고 막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권에서 그때 잘못 내렸다. 이렇게 하고 수사 의뢰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장이 물러나면 다 해소될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검찰에서 진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법 적용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타겟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감사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관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한 거는 이 유권 해석을 내리는데 위원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느냐 이렇게 되면 부당한 말하자면 그 자기 직권 남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수사 의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 유권 해석 자체에 대해서 수사 의뢰한 게 아니라 이걸 내리는 데까지 관여하고 그다음에 지시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이걸 들여다보는 건데 유권 해석 자체를 앞으로도 못 내린다 이렇게까지 이거를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자기의 직무를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남용하지 마라 이런 측면에서 수사 의뢰한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뭐 감사원이 수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저는 어쨌든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정황이 발견이 돼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수사 의뢰를 그렇죠, 하는 하는 거라 거죠. 그러면 예.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아니요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 밑에서 실무진선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 수사를 그렇죠. 통해서 확인이 안 밝혀달라고. 됐으니 수사로 밝혀달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 이거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하여튼 감사원이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발이 되면 적발이 됐다고 수사 의뢰하고 적발을 우리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찾지 못하면 찾지 못했다고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하고 그럼 감사원은 맨 수사 의뢰만 해야 되네요.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수사 의뢰하고 차단해 하자. 이게 감사원의 취지인데 어쨌든 이것을 저 모든 것을 저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수사 의뢰하고 이렇게 진실 규명은 좋지만 네. 감사원의 책무가 조금 저는 좀 많이 한 발 앞선 것 같아. 예, 저도 두 분 그 다 지점 검찰의 얘기합니다. 수사 의뢰까지는 지나쳤다라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반박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는데요. 어떤 입장 밝힐지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